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여 사연을 들으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곤 하는데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내 사연도 보내봐야지 생각만 하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저만 남편이 첫사랑이 아닌 남편 역시 제가 첫사랑이었어요. 남편과 전 엄마 친구 아들, 딸들로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부모님들끼리 가깝게 지내시다 보니 저희 역시 어릴 때부터 꽤 가깝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어릴 땐 마냥 친한 오빠였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나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랬다고 하고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바빠진 생활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래가 없어지게 되었고 30대가 되던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지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희가 다시 재회하게 되었던 것은 남편의 형인 시숙의 결혼식장이었고 그날 이후 저흰 연락을 주고받다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시댁에서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알고 봐왔던 터라 며느리이기보단 딸에 가까웠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꽤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활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1년 빨리 결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는 친구 사이더라고요. 남편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던 형님은 시숙과 마음이 통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살갑게 굴지 않던 형님은 제가 가족이 되고 나서도 저를 알게 모르게 시샘하고 미워하는 것이 느껴졌죠. 이거 동서가 다 한 거야? 간이 전혀 안 맞네. 일찍 직장 생활했다더니 일하느라 음식은 전혀 배우지 못했나 봐.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몰라? 실컷 정성스레 음식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담으면 맛없어 보이잖아. 그냥 이렇게 담지 말고 위에 깨라도 좀 뿌려라. 겉절이에 깨를 뿌려 담아내라고 간섭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다들 간이 세지 않아 딱 좋다고 칭찬 일색이었던 제 음식에 대해 핀잔을 늘어놓은 것은 기본이었어요. 거기에다 옷을 조금 편하게 면바지에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가는 날엔 동서,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옷차림이 그게 뭐야? 이렇게 핀잔을 주고 결혼식이 있어 조금 차려입고 가는 날엔 동서, 어디 선이라도 보고 왔어? 아무리 시댁에 오는 날이라도 그 차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니고 그냥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차림으로 오면 난 오늘 일하지 않고 대접만 받다가 가겠다는 뜻 같잖아. 이렇게 핀잔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날 역시 다른 날과 다름이 없는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고 하였고 저는 그날 친정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다가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평소 시모가 좋아하시던 친정엄마가 만든 수박 껍질 요리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본 형님이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야? 이거 혹시 수박 껍질이야, 동서? 네, 이거 수박 껍질로 만든 무침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난 됐어. 다들 음식물 쓰레기라고 버리는 걸로 무슨 무침을 만들어? 동서도 참 동서다. 시댁에 오면서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 아무리 어릴 때부터 봐서 편한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음식이 아닌 쓰레기 아니야? 친정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들 그런 말을 굳이 입 밖으로 뱉어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전 도무지 형님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 화도 많이 난 상태였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해온 사람 정성이 있는데 그걸 쓰레기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동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야? 아니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은 수박 먹고 껍질 버린다고 골머리가 아프다는데
동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으니 내 입장에선 양념한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어.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죠. 제가 설마 음식물 쓰레기를 시댁에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화까지 내고 그래?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을 뿐인데 바른말 2번 했다간 동서 나한테 욕도 하겠어. 제가 반응을 보이자 그것이 또 재미있었는지 더욱 신나서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전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순간 정말 눈이 핑 돌아갈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어라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는 찰나 저희 대화 소리를 다 들어버린 시모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척 보기에도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을 한 시모는 형님의 곁에 서더니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이길래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전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박 껍질 무침이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이라는 것도 시모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형님이 무침을 가리키며 신나서 시모에게 이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머님, 이걸 동서가 반찬이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수박 껍질 무침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야?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오는지. 괜히 어머님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고 그런 시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기분? 당연히 기분 나쁘지. 요즘같이 먹을 거 많은 세상에 이런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거 둘째 친정엄마가 나 먹으라고 직접 해서 보낸 것 같은데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네가 못 먹어보고 안 먹는 음식이면 전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거니? 어쩌면 애가 이렇게도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게야?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그런 형님의 모습이 더욱 화가 난다는 듯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그제야 정말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시모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정성으로 한 음식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당사자가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힘 빠지고 기분 나쁘겠어. 어머님, 저는 동서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고는 더욱 생각 못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면 넌 그저 둘째가 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지 않니? 어떻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앞에선 갖은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모두 연기였던 게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동서, 기분 많이 상했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형님은 시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시모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은 듯 하더라고요. 형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시모에게 미운 털만 잔뜩 박힌 채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 버렸으니까요. 아무래도 기분이 상해서 안 되겠구나. 넌 오늘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밥 먹거라. 너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그냥 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올게요. 정말 죄송해요. 평소엔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는 시모였는데 지금껏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화를 냈고 깨달은 것이 많았던 형님은 방법을 바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시선조차 주지 않으며 그야말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죠. 형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걸어도 제 말은 안 들리는 사람처럼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갖은 알랑방귀를 끼어대더군요. 어머님, 저 뭐 하면 될까요?
저한테 다 맡기시고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셔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아직 이렇게 주방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얼른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따져보자면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도 꼴같지도 않았지만 괜히 아는 척을 해오며 시비를 거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별것도 아닌 것에 시비를 걸어오던 탓에 차라리 무시당하는 편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한결 편안해졌으니 되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형님이 모른 척을 하니 저 역시 형님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는 날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하는 수 없이 연락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나고야 말았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는데 대학교 동창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을 간다며 나간 남편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한 것이었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대학교 동창인 형님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가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연락 한 통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게요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대학교 동창 부친상에 간다며 나갔는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서요. 아직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형님 친구분들께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외박? 어제 승인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애들이 많이 모이긴 했었거든. 나도 잠시 다녀오기도 했고 말이야. 네, 그래서 형님께 전화드렸어요. 제가 그이 친구들 전화번호는 아는 게 없어서요. 그래, 잘했어. 어제 보니까 서방님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 제일 친한 친구라서 울기도 많이 울고 말이야. 아마 그 정신에 정신없이 손님 받고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연락도 못하고 잠들었나 보네. 술도 한두 잔 했을 테고 말이야. 있어봐.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 남편을 대신해 갖은 변명을 해주더니 친구들에게 연락해봐 주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고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동서, 걱정하지 마. 내 말대로 거기서 잠든 게 맞는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다행이긴 하네요. 연락도 없이 외박한 적은 처음이라 5만 가지 상상을 다 했지 뭐예요. 왜 안 그렇겠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어쨌든 서방님 어제 장례식장에서 손님 다 받고 새벽녘까지 승인이랑 둘이 울고불고 하다가 잠들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동서도 오늘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줘. 서방님이 오죽했으면 동서한테 연락할 정신도 없었겠어? 네,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네요. 고맙기는. 동서도 좀 쉬어. 잠 한숨 못 잤겠네. 앞으로 내가 동창들 만나거나 하면 따로 동서한테 연락해 줄게. 전에 본 적 없는 호의를 저에게 베풀어주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이 의심스럽기는커녕 이런 면도 다 있다며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 당시엔 제 뒤로 무슨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무리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들 같은 여자로서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의 말에 안심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루 사이 많이 수척해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주저리 외박 사건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지 뭐야. 사실은 친구 아버지가 나를 아들처럼 여기고 엄청 잘 대해주셨거든. 대학교 때 우리 데리고 낚시도 다녀주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 칠 때마다 다 도와주시고 하여튼 나한테는 아버지랑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제 감정 주체가 안 됐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은 했었어야 했는데 술도 한잔하고 많이 울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거 있지? 그렇지 않아도 형님께 들었어.
워낙 친한 친구였다는 것까지 말이야. 연락도 없이 외박할 사람이 아닌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안 오니까 걱정했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화가 난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나저나 좀 괜찮아? 친구는 어때? 좀 진정됐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앞섰을 뿐 그 어떤 의심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상황은 180도 바뀌고야 말았습니다. 어? 하진이 진정되는 거 보고 바로 왔어. 어쨌든 미안해.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래. 일단 들어가서 쉬어. 혹시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부친상을 당한 친구의 이름이 형님이 말해주었던 친구의 이름과 다르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의심을 품게 되었죠. 정신이 없다면 이름 정도는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기는커녕 정신이 또렷해졌을 때일 뿐더러 남편도 남편이지만 형님이 이름 따위를 헷갈릴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형님이 남편을 대신해서 했던 변명들도 어쩌면 거짓말일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더군요. 우선 남편의 생활을 지켜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어요. 남편의 늦는 날엔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건 대학교 동창들이었죠. 그때마다 형님은 기다린 사람처럼 저에게 연락을 해와 남편의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었고요. 동서, 이야기 들었지? 오늘 친구 모인다는 거. 아, 네. 아까 연락이 와서 급하게 잡힌 약속이라고 저녁 먹고 가볍게 한잔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잠시 들렸다가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더라고. 내가 동서한테 보내주려고 사진까지 찍어왔어. 전화 끊고 보내줄 테니까 보고 안심하라고. 다 동서가 아는 친구들일 거야. 이렇듯 형님은 늘 본인은 집에 먼저 왔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있을 거라며 남편의 증인이 되어주었고 본인이 말한 대로 사진까지 보내주며 제 의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한번 시작된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전 그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자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전해받은 자료들은 과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자료는 다 보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예상하셨다시피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게 맞더라고요. 상대는 대학 동창으로 그쪽도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제가 조사한 바론 남편 형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는 날엔 거의 대부분 그 형수라는 사람이 처음엔 함께 하다가 자리를 빠져주는 식으로 동창들 눈을 피했고요. 사진이랑 대화 녹음한 것도 있으니 다 확인하시고 연락해주세요. 들어보니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았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창이자 형님의 절친이더라고요. 녹음된 파일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였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낱낱이 녹음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언제부터 날 좋아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나 자기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었어. 오랫동안 자기 좋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정까지 포기할 마음으로 고백하려고 했는데 웬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첫사랑이랑 다시 재회해서 결혼한다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고백하는 건데. 하여튼 우린 지영이한테 고마워해야 해. 어찌되었든 지영이가 우리 다시 연결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 만나게 됐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하긴 형수님이 중간에서 우리 계속 만나게 해주고 마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낼 일도 없었겠지. 거기에다 형수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나 알리바이를 다 대줘서 자기 만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글쎄, 사진까지 보내준다더라. 우리 다 같이 모여있는 사진 말이야. 그것도 남자들끼리만 모아서 말이야. 지영이한테 정말 고맙다. 그나저나 자기는 이혼 생각은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만날 거야? 나야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 그런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혼 말이라도 꺼내볼 거 아니야. 괜히 급한 마음에 이혼 이야기 꺼냈다가 집사람이 무슨 눈치라도 채면 자기나 나나 끝장인 거야.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에 이혼 위자료까지. 이중으로 돈 나갈 텐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해. 하긴 그 돈이면 우리 집도 살 수 있겠다. 알겠어. 나도 우리 남편이랑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자기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할 수 있게 노력해줘. 나 이렇게 자기랑 몰래 만나는 거 너무 싫어. 나라고 좋아서 이렇게 만나겠어? 내가 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어보니 상간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짝사랑해왔고 남편이 결혼을 하자 포기하고 딴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형님이 중간에서 사랑의 작대기 노릇을 해 연결된 불륜이더군요. 시모 친구 딸인 제가 갑자기 며느리로 들어와 시모와 가깝게 지내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님이 끊임없이 노력해 연결된 사랑이었던 거죠. 주로 형님이 저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두 사람만 만나고 오는 날이 있기도 했지만 정말 동창들이 다 모이는 날엔 다 함께 모인 사진을 찍어 형님이 저에게 보내주고 나면 바로 세 사람이 자리를 빠져나오는 식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세 사람이 자리를 벗어나면 형님은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빠져주고 두 사람은 그 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한들 제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충격이 참 크더군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형님에 대한 충격도 작진 않았어요. 전 모든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보고 들으며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조용하게 이혼하고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대망의 날이 밝았고 시댁에 다 함께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남편 놈에게 들릴 때가 있다며 따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조금 늦게 시댁에 도착하니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전 그대로 시부에게로 다가가 외도 증거들을 건네주었어요. 저에게 여러 증거를 받은 시부는 한참을 그 증거들을 들여다보더니 고함을 질러버리더군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무슨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야? 남편은 자신을 향하는 시부의 고함에 깜짝 놀라 토끼 눈을 하고 시부를 보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무슨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말이라도 하죠. 당신 아버지한테 뭘 줬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다 내시는 거야? 남편은 저와 시부를 번갈아가며 물어왔고 시부는 저에게 받은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리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딴 짓을 하고 다니라고 우리가 등골 휘게 네 뒷바라지를 하고 내 딸 같은 윤영이한테 장가를 보낸 줄 알아? 남편은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고 형님 역시 지은 죄를 아는지 사색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남편 놈은 저와 시부를 번갈아 보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이거 다 오해입니다. 여보 정말이야. 당신도 잘 알잖아. 이 여자 형수랑 제일 친한 친구인 여자야. 나랑 또 친하고 말이야. 대학 동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사진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찍히긴 했는데 이건 정말 다 오해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찍힌 것뿐이야. 모든 사진에 손을 어깨에 두른다거나 자연스럽게 머리칼을 매만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일 뿐이다, 오해일 뿐이라며 변명을 하고 있었고 식구 중 남편의 말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모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남편을
눈빛으로 가만두지 않을 태세로 노려보고 있었고, 시숙은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형님과 남편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당신하고 이 여자 사이엔 우연이 참 많은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사진마다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그것도 단둘이서 말이야. 그건 나도 이 여자랑 친해서 그래. 대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어. 그러니까 정말 괜히 오해하지 마, 응?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랑 이 여자랑 자기 타령하면서 나눈 대화 녹음한 것도 있는데 어디 한번 들려줘야 바른 대로 말할 거야?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 여자가 날 대학 때부터 좋아했다고 계속 매달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여보, 난 그 여자한테 진심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진심이야. 정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 여자를 마음에 품은 적 없다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마음이 그 여자를 품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 마음이 어떠하든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이혼하게 될 거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충격에 빠진 얼굴하고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뭐?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당신이 나랑 어떻게 이혼을 해? 당신 나 많이 사랑하잖아. 꼴 같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든 제가 본인을 너무 사랑하니 이혼만은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 아주 큰 착각을 하는 남편에게 똑바로 다시 이혼을 말해주었죠. 당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다른 여자 좋다는 놈을 내가 왜 사랑해? 정신 나갔니? 당신이 날 배신하고 이딴 짓 하고 돌아다닌 걸 뻔히 아는데 이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등신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더는 당신이랑 살 생각 따윈 없으니까. 이렇듯 제가 당당하게 이혼을 말하는 사이 형님은 몸까지 떨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듯 했어요. 시숙은 형님이 몸까지 떨어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형님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왜 그렇게 떨어? 어디 아파? 아니, 조금 놀라서 그래. 시숙의 물음에 애써 말을 돌리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형님이 숨기고 있던 사실 역시 그 자리에서 밝혀버렸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제 남편이자 아주버님 동생이 바람을 피우도록 중간에서 도왔던 사람이 다름 아닌 형님이거든요. 뭐요? 재수씨,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한테 뭐 득이 될 게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형님 역시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상대 역시 대학 동창이자 유부남이고요. 절친하고 서방님이 외도를 저지르니까 그게 부러웠나?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것까지 따라하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하며 형님의 뒷조사도 하게 되었고 형님 역시 동창이자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까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창회가 아닌 불륜회가 벌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제 말을 들은 시숙은 곧장 몸을 떨고 있는 형님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말했어요. 야, 이게 전부 사실이야? 동창회 간다더니 거기서 내 동생을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당신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미안? 할 짓 못할 짓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해? 저 녀석도 그렇지만 당신도 참 염치라고는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혼해. 나 역시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감정적? 오해하나 본데 나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잘 생각하고 있거든. 이미 머릿속엔 당신하고 이혼 소송할 생각부터 상간남 소송까지 다 그려진 상태야. 그러니까 더는 긴 말 말고 이혼이나 준비해. 시숙은 단호하게 이혼을 선포했고 형님은 그런 시숙에게 울고불고 매달리며 어떻게 해서든 시숙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쓰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역시 자기 친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남편은 형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네가 어떻게 우리 형을 두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딴 짓거리나 하려고 우리 형 소개해달라고 날 쫓아다녔던 거야? 남편은 본인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러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인지 잊은 듯했고 전 남편에게 현실을 자각시켜 주었어요. 당신이 지금 입댈 주제나 된다고 생각해? 남 신경을 쓰지 말고 당신 이혼이나 신경 써. 누가 누구한테 질책을 하고 있어?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형님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인지 급하게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 꼴 보기 싫으면 우리 부모님을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부모님이 당신 딸처럼 예뻐했었잖아. 남편은 감히 시부모님들을 입에 올리며 저에게 매달리고 있었고 이때껏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상황을 정리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우릴 파는 게야? 우린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라고 할 생각 없다. 아버지, 그리 불러도 소용없어. 넌 당장 이혼하고 이혼과 동시에 이때껏 우리가 줬던 모든 것을 다 내놓거라. 집, 차, 카드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놓고 이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시면 전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놈이 누군데 감히 말대꾸를 하는 게야? 시부의 호통에 남편은 제가 이혼을 말할 때보다 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시댁은 재산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던 상황이었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월급은 월급대로 다 쓰고 부모님들의 지원으로 낭비를 펑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원만은 끊길 수 없었는지 시부에게 더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끊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집이랑 차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요. 사람이 집은 당연히 있어야 살아갈 거고 회사는 다녀야 하니 차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집이나 차가 필요하면 네 능력으로 사. 이때까지 우리가 그만큼 도와줬으면 최소한 네 통장에 그만한 돈은 있어야 정상이지. 어찌되었든 내 할 말은 끝났으니 더는 긴 말 시키지 마. 시부의 뜻은 확고했고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숙 역시 형님에게 당장 소송을 준비하라고 말하더군요.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형님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이혼을 해. 난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그 남자랑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정말 실수에 가까운 만남이었어. 여보, 아버지 말 다 들었지. 나 이렇게 불쌍해졌는데 그래도 나 버릴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다 용서해줘. 우리가 보통 부부야? 첫사랑이었던 우리가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잖아. 그런 우리가 이까진 일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두 사람 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고 시숙은 그대로 시댁을 나가버렸고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을 말해주었죠. 그런 우리 사이를 산산조각 낸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할 말을 끝내고 시댁을 나가려는데 다급하게 저를 붙잡은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 이야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괘씸하긴 하지만 불쌍하니까 이때까지 해줬던 그대로 지원해주라고 말이야. 당신이 이 말만 해주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 끝까지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떻게 된 인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 제 귀에 대고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을 밀어버리곤 큰 소리로 외쳐주었죠. 뭐? 당신한테 해주던 지원은 그대로 해달라고 아버님께 말해달라고? 내가 미쳤다고 아버님께 그딴 말하겠어?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 심정으론 당신이 가진 거라면 양말 하나까지 싹 다 빼앗고 싶은 심정이니까 헛소리 말고 법원 나오라는 날에 늦지 말고 오기나 해. 전 남편을 뿌리치곤 시댁을 나와버렸고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비롯해 여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와 시숙의 이혼은 그야말로 위자료 파티와 다름이 없었죠. 각각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저는 형님에게 위자료 소송을 해 형님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이중으로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세 사람은 빚쟁이 신세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나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과 우정을 뽐내던 세 사람은 소송이 시작되자 철천지 원수와 다름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더군요. 각자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혼자 살아보려 갖은 애를 쓰기도 했어요. 결국 이혼이 마무리될 때쯤엔 아예 세 사람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듯 서로 눈만 마주치면 욕을 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 박지영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여자랑 나랑 연결시켜주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바람을 피우려거든 혼자 피웠으면 됐지. 왜 애먼 사람까지 바람을 피우게 만들어? 참나, 내가 살짝 입김만 불었을 뿐인데 좋다고 쟤랑 눈 맞은 사람이 누군데 이 난리야?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야? 두 사람이 조심성 있게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만큼이나 도와줬는데도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서 이 사태를 만들어? 하여튼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더니 지금도 하나 편한 게 없어. 너 말 다 했어? 내가 저 쓸모도 없는 인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네가 나랑 저 인간 이어주려고 그 애만 쓰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었거든? 그리고 너 아까부터 그저 우리 돕는 척하면서 말하는데 너 우리 돕는 척하면서 너도 바람 피웠잖아. 너 왜 이래? 이렇듯 세 사람은 서로 헐뜯는다고 정신이 없어 보였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상간녀와 예전 형님은 이혼을 당하고 빚쟁이 신세가 되어 각자의 친정으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쪽 집 다 집안꼴을 우습게 만들었다며 대문도 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저와의 소송은 어떻게 무사히 넘겼지만 상간녀의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피워댄 덕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오갈 데도 없는 빚쟁이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거지 신세가 된 전 남편은 오갈 데가 한 곳도 없었는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거짓골을 하고서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엄청 절박하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회사까지 잘려서 진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래서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돈이라도 달라는 말인 거야? 저는 이렇게 찾아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물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무릎까지 꿇더니 말을 속사포로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돈은 됐고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 한 통 해주면 안 될까? 찾아갈 필요까지도 없고 전화 딱 한 통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당신 꼴이 이러하니 나와 이혼은 하게 되었어도 불쌍한 아들 구제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 말을 해달란 말인 거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더군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도 이런 내 꼴 막상 두 눈으로 보니 마음 안 좋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전화 한 통만 좀 해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전화해서 부탁하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나 받아주실 거야. 아니, 받아주시진 않으셔도 먹고 살 수는 있을 만큼 도움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줘라. 정말 전 남편이라는 놈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머릿속에 있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기대 가득한 눈빛을 보내는 전 남편에게 일말의 희망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이 한 짓이 있는데 감히 희망을 품다니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었죠. 너 정말 큰 착각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난 너 그런 꼴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보. 그리고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 여보 소리 좀 하지 말아줄래? 나 네 말대로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허튼 짓에 낭비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헛된 기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 그나마 쌓은 스펙이라도 있으니 어디든 취업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고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전 남편의 입장에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 나오자 실망한 얼굴을 감추지도 못하고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니 그러니까 당신 화 많이 난 거 알아.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은 것도 알고. 그런데 당신도 보다시피 나 벌 받을 만큼 받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복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게 끝났을 텐데 이쯤 하고 나 좀 살 수 있게 해줘. 당신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난 매정한 게 아니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 하는 것뿐이야. 당신이랑 나 이혼했고 이젠 남인데 내가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더욱이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이득이 된다면 난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내 뜻이고 난 이런 내 뜻을 바꿀 생각 없으니까 다신 나 찾아오지도 마. 당신 가정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야. 이런 제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찬물 한 바가지와 굵은 소금을 뿌려버리곤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제 악몽 같던 전 남편과의 인연이 끝을 맺게 되었죠.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고 지금은 친정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 지내며 자유로운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바쁜 일만 잘 마무리된다면 회사를 좀 쉴 생각인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보는 것이라 요즘 조금 들뜬 생활을 보내는 중이에요. 쉬면서 무얼 어떻게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나 생각을 하다 보니 며칠 야근을 해도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거 있죠? 이래서 다들 휴가 하는가 봐요. 거기에다 전 긴 휴가보다 더욱 길게 쉴 예정이니 더욱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아무래도 부모님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부모님은 저를 더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동안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딸 많이 힘들지? 하필 이혼 사유가 그런 거라 엄마 아빠도 마음이 참 좋지 않구나. 더군다나 그 상대가 우리도 아들처럼 여기던 녀석이라 마음이 더 안 좋아. 우리 속도 이런데 넌 오죽하겠어? 그런데 딸,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딸이 겪고 있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픈 일은 일어나 버렸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 엄마 아빠 품에서 잘 흘려보내도록 해보자. 영원히 우리 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멀리 멀리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듯 전 친정에 지내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를 잘 흘려보냈고 조금 남은 파편은 이번 휴식에서 잘 흘려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흘려보내다 보면 웃으며 이혼을 말할 순 없더라도 최소한 아무런 감정 없이 이혼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전 마저 휴식 계획을 세우러 가보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